제가 20살이 되던 해입니다. 그 해에는 참 많은 좋은 일들이 있었어요. 원하던 대학에 가게 되었고 성인이 되면 이것저것 새로운 것을 경험하며 사뭇 행동했던 일상들만 가득했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인생에서 처음 최초로 제가 남자친구가 생겼습니다. 대학교에서 만나게 된 친구인데 학기 초부터 적극적으로 대시하는 그에게 마음이 열려서 교제를 하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 당연히 초등학교 때부터 친했던 절친을 남자친구에게 소개했고 우리는 언제나 셋이 뭉쳐다니며 신나게 놀았습니다. 절친에게도 남자를 몇 번 소개해 준 적은 있지만 유독 눈이 높았던 제 친구는 매번 잘 연결이 되지 않았기에 그냥 그렇게 늘 셋이서 놀게 되었던 거죠. 그렇게 1년이 지나고 남친은 군대를 가게 되었습니다. 입대할 때도 역시 우리 셋은 함께였고 군대 가서도 외박 면회 등등 모든 것을 친구와 함께 했습니다. 물론 둘만의 시간을 보내고 싶은 순간도 많았지만 의리를 강조하는 친구 때문에 그런 시간이 자주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딱히 상관은 없었어요. 우리는 셋이서 노는 것이 항상 즐거웠으니까. 매번 웃다 보면 시간 다 가고 헤어지는 게 일상이었으니까요. 남친이 군대 생활을 마치고 학교에 복학을 하고 나서부터는 더욱더 신나게 놀았습니다. 그리고 졸업까지 별다른 일 없이 우리는 여전히 최고의 친구, 최고의 연인으로 잘 지내왔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후에 일어나게 됩니다. 저와 제 절친은 군대 기간이 없었기 때문에 남친보다 2년 빠르게 학교를 졸업해서 취직을 하게 되었고 남친은 혼자 남아 학교를 지키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 그때부터는 셋이 뭉치는 일이 쉽진 않았어요. 단짝이라도 초중고 대학까지 모든 학기 과정을 함께 했지만 취직만큼은 같은 곳으로 하지 못했기에 정말 오랜 시간 내 옆을 지켜온 친구와 떨어질 생각에 우리 둘은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사실 남친과 자주 못 보게 된다는 사실보다 어쩌면 늘 내 옆에서 함께 해오던 친구를 자주 못 볼 것 같다는 생각에 더 울었던 것 같네요. 하지만 몸이 멀어지니까 마음이 멀어지는 것일까요? 아니면 권태기가 오는 것일까요? 오히려 셋이 아닌 둘이서 함께할 시간이 많아진 지금 저와 남친은 관계를 가지는 횟수도 줄어들고 제 착각일 수도 있겠지만 뭔가 모를 권태기 느낌이 강하게 들고 있었습니다. 몸이 떨어져서인지 마음까지 멀어진 듯 느껴지고 늘 초조함이 들었고 그럴 때마다 남친에게 서운한 것을 얘기하다가 싸우는 게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래도 대학 시절 늘 의지해왔던 남친 얘기에 바람을 필 거라고 상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찰나에 이상한 기류를 느낀 것은 데이트를 하던 어느 날이었어요. 저와 남친이 데이트를 하는데 남친이 제 단짝 친구와 오늘 볼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놀랐던 게 근처인데 왜 나한테 톡을 안 하고 얘한테? 라는 생각이 들면서 따로 전화해서 만나기로 하는 상황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물론 무조건 저를 통해서 만나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뭔가 기분이 좀 나빴다고 할까요? 섭섭하다고 해야 할까요?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게 셋이 만나서 놀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느껴지는 묘한 기류가 마치 둘이 즐겁고 저만 한 발짝 옆에서 구경하는 사람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분명 그와 사귀는 건 나고 한쪽은 내 절친, 한쪽은 내 남친인데 내가 눈치 없이 껴서 논의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은 것이 내 착각인가 싶었죠. 나중에 알게 된 것이지만 그 느낌은 잘못 느낀 것이 아니고 착각도 아니었습니다. 하도 더러운 일이 있어서 그렇게 알게 된 것인지는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각성하고 그 더러운 남자와 헤어지기 전에도 만나고 있었어요. TV에서만 보던 그 막장 상황. 어쩜 이럴 수가 있죠? 거의 20년을 함께 해온 친구가 내 남친과 바람을 폈고 그러면서도 당당히 셋이서 만나서 놀다니 이건 저를 완전 기만한 거죠. 제가 화가 나서 언제부터 했냐고 하니 우리가 취업을 하고 나서부터였다고 합니다. 저와 남친은 매번 다투었고 그럴 때마다 내 절친이 내 남친과 전화를 자주 하면서 위로해주고 공감해주고 그러다가 그렇게 둘이 눈이 맞았다고 합니다. 결국 뒤에서 내 흉을 보다가 만난 사이라는 건데 기분이 너무도 나빴죠. 이별 통보라도 해주는 게 그게 사람 된 도리 아닌가요? 물론 저와 헤어지고 그 다음에 절친을 만났어도 기분은 안 좋았겠지만 근데 이건 뭔가요? 저는 완전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되었어요. 20년 지기 친구도 잃고 남자친구도 잃고
학창 시절에도 늘 셋이서 놀다 보니까 다른 친구도 별로 없다 보니 누구한테 속마음을 얘기할 사람이 없어서 혼자서 맥주 한잔하면서 육포나 뜯고 있네요. 정말 화딱지가 나서요. 그 둘은 그렇게 행복하게 희희낙낙하면서 웃고 지내면서 그래도 양심은 있는지 저에게 예전처럼 셋이서 잘 지내자고 합니다. 근데 그게 되나요? 여러분 같으면 그게 되겠어요? 저는 그냥 너희들 다 꼴보기 싫으니까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절교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더 화가 나는 사실은 그렇게 얼마 안 가 둘이 결혼을 했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이 일이 있고 나서 친구라는 존재에 대해 뭔가 모를 벽이 생겼습니다. 너무도 내 편이라고 생각했던 친구의 배신 때문인지 쉽게 사람을 믿지 못하는 마음의 병이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 사회생활에서도 저는 늘 친화력 없고 어울리지 않는 사람으로 변해가기 시작했고요. 그 트라우마는 아직도 남아서 제 인생 전체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지금에서야 돌이켜보면 남친이 바람을 폈다는 사실보다 더욱 저에게 상처를 준 것은 그 상대가 20년 지기 친구였다는 거죠. 내 가진 걸 모두 달라고 해도 다 내어줄 만큼 정말 친하다고 생각했던 내 전부인 내 친구요. 그래서 더욱더 용서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냥 친구를 축복해주고 같이 잘 지내봐라 하시는 분이 있을까봐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절대로 그렇게는 못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고 싶어도 이미 마음에서 받은 상처 때문에 쉽게 그렇게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 둘은 그렇게 결혼을 하고 애도 낳고 잘 사는 것 같더군요. 저는 그 둘과 마주치지 않기 위해 그들과 겹치는 모임 친구 무리들을 다 안 만나다 보니 점점 더 고립됨을 느꼈습니다. 워낙 오랜 시간 함께 해오던 친구들이었기에 그 친구의 흔적이 없는 곳이라고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고 있던 그 둘이 이혼을 했답니다. 아이까지 낳고 잘 살고 있으려나 성격 차이로 이혼을 했답니다. 별거 아니지만 참 고소하다는 생각과 잘됐다는 생각을 했어요. 니들끼리만 잘 사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뭘 먹어도 맛이 없고 아무리 잠을 자도 피곤하고 만성 스트레스에 시달리곤 했었는데 이제는 두 다리 쭉 펴고 잘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마음에 행복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참 더럽고 어처구니 없는 행동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20년 지기 절친이 이제 와서 연락을 오더니 과거 일을 사과하고 꼭 한번 만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어이는 없었지만 그간의 정도 있고 얼굴 한번 보자는 생각에 그러자고 하고 만났습니다. 그런데 만나서 하는 첫마디가 자기 이혼했으니까 이제 우리 다시 사이좋게 지내자고 합니다. 그 남자 때문에 우리 사이가 멀어진 거였다면서 그 남자와의 그간 일들을 얘기하며 흉을 봅니다. 어이가 없었죠. 이제 와서 헤어졌으니 이 모든 것은 그 전남친의 소행이고 우리 둘이 멀어진 것은 그저 전 남자친구 때문이라면서요. 내 친구가 얼마나 속 좁고 나쁜 친구인지 이제서야 알았습니다. 20년 동안 우리는 서로 친했기에 서로의 장점만을 봐왔고 항상 부딪힐 일 없이 즐겁게 지내왔었기에 몰랐었네요. 이게 정상적인 말이라고 보시나요? 친구의 남친과 바람을 피고 그것도 모자라서 둘이 결혼을 했는데 이제 와서 이혼하고 나서 하는 말이 본인도 피해자라고, 설사 피해자라고 해도 저한테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말도 안 되는 헛소리 집어치우라고 하고 더 말할 것도 없이 그냥 카페에 빠져나왔어요. 물 한 바가지 얼굴에 부어주고 싶을 정도로 흥분했지만 내 절친으로서의 마지막 예의라고 그냥 나왔어요. 근데 이건 또 무슨 소리인지. 전 남친한테 문자가 와서는 우리 이혼했다. 내가 양심도 없이 너를 다시 만날 순 없겠고 정말 나의 실수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았겠다. 그냥 사과하고 싶어서 문자했다면서 우리 다시 친구로 지낼 수 없냐고 하더군요. 참 끼리끼리 만난다고 이런 것들을 내 남친 절친이라고 수년간 지내왔던 사실이 창피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가볍게 안 돼. 단답형으로 대답해버리고 차단했어요. 그렇게 파란만장했던 저의 과거 이야기는 끝이 났습니다. 제 나이 20대 후반, 저는 지금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습니다. 오랜 공백 기간을 가지며 늘 인간관계에서 조심스러웠던 저에게 서두르지 않고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냥 옆에서 묵묵히 지켜봐주던 그 사람. 이제는 그 사람과 제가 결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남친이었던 그와 제 절친이었던 그녀는 그 이후 제가 연락을 차단하자 같이 알고 지내던 친구에게 그렇게 저의 험담을 하고 다닌다고 합니다.
마치 본인들이 피해자인 것처럼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면서 말한다고 하네요. 인생이 참 불쌍합니다. 이제는 제가 그들에게 복수할 시간만 남았네요. 지금 만나는 이 사람과 결혼을 생각하고 있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단순한 마음의 이끌림이 아닌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남자가 생겼다는 사실입니다. 항상 차분하게 알아주지 않아도 나의 그늘이 되어주고 우산이 되어주며 내 옆을 지켜주던 그 사람. 그와 있으면 과거의 트라우마 때문에 이겨낼 수 없었던 손떨림도 거짓말같이 없어지며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여러분, 저 이제 행복해져도 되겠죠? 짧은 후기글 하나 남깁니다. 저는 만나는 남자와 결혼을 했어요. 시기가 좋지 않아서 성대한 결혼식은 하지 못했지만 제 아픔을 다 보듬어주고 사랑해준 그 남자와 함께 사는데 뭐가 필요하겠어요. 저는 그냥 마냥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제 신랑은 앱을 만드는 일을 하는 사람인데 꼭 돈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성공을 해서 지금 현재까지도 꽤 큰 돈을 벌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요즘 일부러 그보다 더 과장되게 표현을 하고 자랑을 하면서 친구들에게 제 남편의 이야기를 꺼내고는 합니다. 나를 배신하고 떠난 두 짐승들 귀에 들어가게끔요.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소심하지만 가장 확실한 복수 같았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듣게 되었는데 진짜 어이가 없고 황당했던 일이 뭔지 아시나요? 진짜 웃겨서 말도 못했었는데 짐승은 짐승들끼리 잘 어울린다고 그 둘이 다시 합쳤다네요. 인간 세계에 나와 인간들을 만나려고 하다 보니까 짝이 없었겠죠. 그러니까 다시 짐승들끼리 뭉친 거라 예상합니다. 거기다가 창피한 것도 있고 하니 소리 소문 없이 합치고 이혼한 적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데 둘 다 변변치 않은 녀석들이라 친구들에게 돈 구걸해가며 부탁을 하고 다닌다고 합니다. 아마 생활 고충이 있나 봐요. 그래도 저한테 연락이 안 오는 것 보니까 마지막 자존심은 있는지. 그러고 보니까 제가 다 차단해놨었네요. 왔었을지도 모르겠네요. 제가 먼저 연락 좀 해볼까 봐요. 남편 잘 만나서 돈 우습게 한다는 욕 좀 들어보고 싶어서요. 욕 들어도 기분이 좋을 것 같거든요. 다시 한번 생각해도 지옥문으로 들어갈 저를 구해준 제 친구에게 너무 고맙습니다. 저런 애랑 결혼까지 생각했었다니. 짐승 친구들 제 인생에서 제일 고마운 사람들입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복수는 되었다 생각이 되지만 그래도 꾸준히 친구들을 만나면 남편 자랑을 하고 다녀야겠어요. 우리 짐승들 부들부들 거리는 거 상상하면서요. 앞으로 그 짐승들 앞에 행복한 지옥길만 펼쳐지길 바라면서 인사를 드려야겠네요.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는 결혼 직후부터 시작됩니다. 저희 시댁에 갑자기 급전이 필요하다고 하시기에 결혼 전에 신랑이 모아뒀던 돈과 은행에서 빌려 시어머님께서 필요하다고 하시는 액수의 돈을 대었죠. 그 후 또 각종 시댁 살림살이들을 바꿔드리기 시작했어요. TV, 냉장고, 세탁기, 소파 등등, 심지어 커튼까지. 거의 신혼집처럼요. 저희 부부가 맞벌이라서 신용카드가 여러 장 있으니까 그 덕분에 그런 지속적인 지출들이 가능했었던 거죠. 솔직히 해드리기 싫을 때도 많았지만 그런 저를 움직이게 만들었던 건 바로 시어머니의 유난히 촌스럽고 불쌍해 보이는 외모였어요. 연세보다 10년 이상은 더 늙어 보이시고 하여튼 뭔가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을 아주 강하게 불러일으키는 겉모습을 하고 계세요. 게다가 시어머니의 동정심을 유발하는 화법도 한몫을 했고요. 평소에 나약해 보이는 말씀들을 자주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내가 몸이 아파. 언제 갈지 모르겠네. 아유,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여행 한번 해봤으면 소원이 없겠네. 내가 예전에 무슨 고생을 했고 뭐 어쩌고. 시어머니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가만히 듣고 있으면 제 손이 저절로 지갑을 열게 돼요. 어떻게 보면 봉사정신을 불러일으키는 쪽으로는 아주 재능을 타고나신 분 같아요. 어떨 땐 존경심마저 들기도 했죠. 근데 서서히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께서 최신 유행하는 옷과 액세서리들을 사 모으기 시작했고 심지어는 가방은 누이비통 같은 걸 사셨어요.
또 연예인 수준의 눈 화장에다 볼터치에다가 시어머님께서 20대 시절엔 정말 예뻤다고 하시면서 마치 20대로 돌아가고 싶어 하시는 듯한 모습까지 보였어요. 사실 그런 노력들 덕분인지 적어도 뒷모습만큼은 30대 정도까지 근접하기는 했어요. 그렇게 촌티가 나던 시어머니 외모는 완전 변신을 했고 나약했었던 그분의 말투는 점점 터프하게 변하게 되었어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수많은 쌍시옷자 들어가는 말들에다가 심지어 영어로 된 욕도 쓰셨고 F가 들어간 그런 말들이요. 거기다가 더해 물건을 집어 던지기랑 소리 지르기 등등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이었고 본인의 딸한테조차 망할년 어쩌고 등등 거친 말씀도 하시고 차마 여기에 쓰기도 부끄러울 정도의 욕을 매일같이 들어왔어요. 아주 엉망으로 변해갔죠. 시어머니는 평소에 약간의 감기 기운만 있어도 약을 아주 독하게 지어달라고 해서 선생님께 말을 해서 일부러 빈속에다가 독한 약을 드시고는 장에 탈이 나서 입원하고 병을 만들어서 그렇게 병원과 함께 세월을 보내고 게다가 병원에서는 무조건 컴퓨터만 찾았어요. 의학 상식은 거의 전문가 수준이고 TV에 방영된 병만 봐도 그거 검사해봐야 한다고 병원으로 직행을 했어요. 그래서 지방부터 서울까지 대학병원을 수도 없이 드나드셨고요. 하지만 그때마다 아무 이상이 없었고 오히려 연세에 비해 너무 건강하다는 말만 들었고 심지어 여러 의사 선생님께서는 연세보다 더 건강하세요라는 말까지 들으셨습니다. 작년 초에는 7월 달에 저희 가족이 휴가 중이었었는데 큰 병원을 가서 반드시 MRI를 찍어야 한다고 하기에 저희 식구가 휴가지에서 바로 시댁으로 복귀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 시어머니가 그러신 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어요. 어처구니가 없었죠. 그렇게 찍은 MRI는 당연히 아무 이상 없었어요. 너무 건강하시고 처방은 신경 안정약을 드셔야 한다고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더군요. 진짜 팔에는 아무 문제 없던데 왜 그러는 건지 모르겠어요. 아마도 어쩌면 시어머님께서 저희 가족이 휴가를 보내는 게 짜증나서 어떻게든 방해할 핑계를 찾다 보니 그런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까지 들더군요. 그런데 여기서 더욱 저를 짜증나게 했던 것은 이렇게 매번 당하면서도 항상 시어머니 하자는 대로 다 해야만 한다고 주장하는 우리 남편이에요. 시어머니는 아침에 기상 후에 본인의 신체를 쭉 살피는 시간을 가져요. 그런 후에 못 보던 작은 점이라도 발견되면 점을 빼러 가세요. 피부에 아주 작은 뽀드락지 하나 생기면 피부과로 직행해요. 병원에서 조치가 안 된다고 아무리 말려도 소용없어요. 사람이 큰일 나게 생겼는데 그냥 둘 거냐며 하도 소란을 떨어서 결국은 좁쌀만한 상처들 하나하나 다 소독하고 치료하고 약을 처방받으셨어요. 하여튼 약간만 이상해도 무조건 병원으로 직행하시는 거예요. 아무래도 큰 병이 된 것 같다고 하면서요. 진짜 병원비도 어마어마하게 들었죠. 최근에는 산부인과를 찾아가 각종 섬진까지 받으시고 왔어요. 아무 이상도 없는데 매번 그러는 시어머니 덕분에 1년 병원에만 쓴 비용이 거의 900만 원이 넘게 들어요. 게다가 틈틈이 입원해버려서 제가 또 병실로 찾아가 봐야 되기 때문에 시간도 돈도 많이 들어요. 그러기를 한 3년을 하다 보니 이제는 더 이상 갈 병원도 없어지고 진료하시는 의사 선생님 한 분은 차라리 심리치료를 해드리라고 권해주더군요. 그러나 저희 시어머니께서 정신병원은 또 절대로 안 간다고 아주 난리를 치셨어요. 그 이후부터는 좀 잠잠해졌어요. 그리고 시어머니 생신 때마다 한바탕 전쟁이 시작되는데 저희가 선물 뭐가 필요하냐고 직접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것도 필요 없으니까 사오지 말라고 하셨다가 생일날 전부터는 딸을 동원해서 엄청 전달해요. 선물로 무엇을 해달라, 명품백을 사달라, 해외여행을 시켜달라 등등 실제로 시어머님께서 해외여행은 엄청 다니셨어요. 막상 생신날이 되면 집에 식재료가 있으니까 몸만 오라고 했다가 나중에 저희가 왜 아무것도 안 사려고 하냐고 하면 거친 말을 해버려요. 매번 그런 식이에요. 어쩌다가 가족 모임이 있으면 밥 숟가락을 여러 번 들었다 놨다가 하면서 또 젓가락으로 음식을 뒤적거리면서 오늘은 밥이 잘 안 먹히네. 내가 요즘 몸이 안 좋아진 것 같아. 라고 하시며 식구들의 관심을 엄청 끌다가 저랑 둘만이 있을 때는 밥 통째로 엄청난 양으로 한 그릇 뚝딱 하시고 그럴 때는 5살 아기 같기도 했어요. 그런 시어머니에게 환갑이 다가왔어요. 워낙에 생일에 예민하신 분이라서 환갑이 대단했죠.
연초에 저희가 두 가지 제안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유럽 여행, 두 번째는 지인들과 파티.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요즘 환갑이라고 파티 같은 거 하는 사람이 어딨냐고 당연히 해외여행을 다녀오겠다고 하셨어요. 생일날 당일은 아무래도 바쁠 테니 미리 다녀온다고 하시면서 엄청 비싼 패키지 여행 상품으로 직접 예약까지 하고 다녀오셨어요. 그러다가 환갑 일주일 전 시어머니께서 친구들 보기 부끄러워서 생일날 그냥 있을 수가 없다고 하며 국내 여행을 또 하셨어요. 그리고 생일 당일날 친척 지인분들 다 불러내 뷔페 예약해 놓았다고 하시면서 이제 와서 뭐 어쩔 수 없다고 저희 보고 카드를 달라고 하셔서 그걸로 결제를 했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시어머니 환갑을 위해 저희는 1,000만 원 넘게 지출을 해야만 했어요. 저희 부부는 원래 시작했을 때부터 맞벌이였기 때문에 전셋집에 살면서 맞벌이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저희 사정을 알면서도 1,000만 원이 넘는 액수의 돈을 아무 생각 없이 쓴다는 게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어요. 아무리 자식된 도리를 다 해야 한다고 해도 저희 시어머니는 달라도 많이 달랐어요. 아들 가진 대한민국의 시어머님들이 다 그런 식으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유독 저희 시어머니가 심하신 것 같아요. 어쩌다 저희가 급한 볼일이 있어서 시어머님께 아이들을 맡기면 흔쾌히 봐준다고 하시고선 나중에 가서는 너무 힘들다고 온갖 시댁 식구들한테 다 연락을 해서 아주 힘들어서 못 살겠다고 하셨어요. 힘든 자기 좀 보러 오라고 난리를 쳤죠. 나중에 저희 아이들 찾으러 가보면 아주 그냥 가관도 아니었어요. 물론 시댁 식구들을 한자리에 모여놓고 저희 부부에게 쏟아지는 눈총이 아주 장난이 아니에요. 정말 괴로워 죽을 것 같았어요. 한편 오늘은 저희 남편이 참 불쌍하다고 생각했어요. 저렇게 부담스러운 엄마 밑에서 자라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정신 차리고 보면 남편이 자기 엄마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거의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신랑 어릴 때 얘기를 들어보면 시어머니는 툭 하면 아프다고 자리에 드러눕고 하늘나라 가버린다고 악에 받쳐서 소리치면서 정작 별로 해롭지도 않은 약을 억지로 잔뜩 마시고 병원에 실려가서 위세척을 했대요. 정말 이제 한시도 편할 날이 없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남편도 적응이 돼서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오히려 제가 이상하다는 듯 행동을 했어요. 자식들 살림살이 어떻게 되든 말든 병원비에다가 여행에다가 생신에다가 덕분에 결혼 몇 년간 저희 살림은 늘어날 가망이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빚이 많이 늘지 않는 걸로 감사해야 할 지경이더군요. 더군다나 시어머니께서 집안일에는 일절 손도 안 대시는 스타일이에요. 며느리 시집살이 시킬 수 없다면서 우리 집 부엌은 근처에도 안 가셨는데 남편이 없어지면 냉장고를 열어서 정리가 이게 뭐냐면서 물건 내던지고 저를 심하게 야단치셨어요. 제가 참 돌아버릴 것 같았습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신 것만으로도 다행이니 감사하게 생각하고 효도하면서 살아가자. 부모님이 은혜로운 부분만을 생각하며 잘해드리자. 그런 식으로 생각을 바꾸어 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지만 정말 사소한 불만이 있어도 제 눈을 보면서 거친 말을 쏟아내는 시어머니를 보고 있으면 그 미움의 감정을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네요. 그래도 부모님 계실 때 잘하자. 그렇게 머리로는 이해하는데 마음은 그게 잘 안 됐어요. 저도 감정이란 게 있으니까요. 그래도 잘 살펴보려고 심리학에 관련된 서적들도 많이 보고 어떤 날은 피해 심리 같은 것에 대해서 연구해 봤어요. 시어머니 말씀으로는 젊으셨을 때 너무 고된 시집살이를 해서 가슴에 화가 맺히셔서 그렇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남편에게 증조 시할머님이 얼마나 어머님에게 못되게 했으면 어머님이 저러실까 했더니 남편이 뭔 소리냐며 우리 할머니 일찍 돌아가셔서 엄마를 만난 적도 없다고 하네요. 그때부터 참아왔던 분노가 터지기 시작했어요. 끊임없는 시어머니에 대한 지지와 과장된 거짓으로 남편과 전 하루가 멀다고 싸웠어요. 결국 돈 앞에서는 장사 없다는 말처럼 시어머니에게 쓴 돈 때문에 마이너스가 되었는데 남편은 우리가 좀 더 벌어서 갚으면 된다고 아무렇지 않게 말하더라고요. 제가 참다 남편이란 사람이 조금이라도 우리 가족을 생각한다면 그게 할 소리야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시어머니의 행동은 정상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파괴하고 있다고요. 하지만 남편은 단호했어요. 우리 엄마를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네가 더 이상한 건 아니냐며. 그깟 돈 얼마나 한다고 사람이 이렇게 하냐고 하더군요. 그깟 돈? 지금까지 시어머니께 쓴 돈만 얼마인 줄 알아? 8천이야, 8천. 우리 지금은 반전세 전세도 못 갔어. 벌어서 돈을 모으기는커녕 마이너스 통장에 시어머니 때문에 빚만 늘었다고. 너 뚫린 입이라고 함부로 나불대지 마. 그럴 거면 결혼 왜 했는데?
남편에게 한 번도 말하지 않았던 진심을 퍼부었어요. 그 다음 남편의 반응은 장난 아니었어요. 제가 이런 상태인데도 남편은 끝까지 시어머니 편만 들더군요. 우리 엄마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 부모인데 뭐가 그리 못마땅한 거야? 남편의 말과 행동에 이혼을 결심했죠. 이왕 이렇게 된 거 할 말은 했어요. 야, 그럼 네 엄마가 비정상이지 정상이냐? 그건 정신병이야. 솔직히 병원에서도 정신과 가보라고 했는데 인정 안 하는 건 너랑 네 엄마잖아. 네가 볼 때야 약한 척 하겠지만 내 앞에서는 괴물이고 악마야. 매번 사람들 앞에서 입맛 없다고 약한 척 하다가 나랑 있으면 어떤 줄 아니? 그냥 밥 통째로 다 먹어. 그걸 알아? 네 집 주제에 이 루이비통이 말이 되니? 네가 언제 나 루이비통 백 사준 적이나 있어? 돈도 없는데 뭐 맨날 명품이야? 얼굴에 보톡스는 어떻게 진짜 못 봐주겠어. 어차피 난 너랑 살 생각 없어. 할 만큼 했고 돈 한 푼 없는 집안 남은 것 가지고 갈 것도 없어. 꼴도 보기 싫어. 네 어린 시절은 어땠을까? 불쌍해서 같이 살아줬더니 역시 피는 못 속이는구나. 너도 네 엄마 모시고 잘 살아. 내 앞에서 당장 꺼져. 남편은 당당히 엄마 편을 들었고 안 그러던 제가 그런 게 이상했는지 자기도 평소에 안 하던 눈웃음을 치면서 왜 그래? 엄마가 그런 거 한두 번도 아니고 자기가 이해해. 내가 잘할게. 이러는데 역겹더라고요. 헤어지자고 그랬어요.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나름대로 남편에게 정도 있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보려고 했지만 이런 식구 저를 아무 희망도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효자 남편과 못 산다는 말 맞는 말이더라고요. 긴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말 너무 화가 나고 말도 안 되는 일이 생겨서 여기에 글을 쓰고 조언을 듣고자 합니다. 잘 안 믿기겠지만 저도 이게 자작이었으면 좋겠는데 절대 자작 아니고요. 실제 제 상황입니다. 도와주세요. 결혼한 지 3년 됐고요. 애기 2살입니다. 정말 저희 남편 정말 좋고 아까운 사람입니다. 저희 집에서도 굉장히 좋아하고요. 제가 봐도 저는 정말 결혼 잘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 남편 한 달에 300만원씩 꼬박꼬박 벌어오고요. 결혼할 때 돈이 한 푼도 없었네요. 이유가 물어보니 시어머니한테 한 달에 100만원씩 용돈 드렸고요. 결혼한 시누이한테 용돈을 한 달에 50만원씩, 그리고 자기 보험료에 휴대폰비, 차량 유지비, 카드값 등등 하니까 돈을 모을 수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어차피 이런 거 알고도 제가 남편 좋아서 결혼한 거고 결혼하고 나서부턴 안 그러기로 해서 저는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시댁에 딱 부러지게 말을 했다더라고요. 결혼하고 나서부터는 지원 없다고. 시부모님 다 계시지만 둘 다 결혼할 때 내놓을 돈 없으시다고 하시더라고요. 솔직히 저는 집이 조금 괜찮은 편입니다. 24평짜리 아파트 저희 아빠가 해주셨고요. 혼수도 제가 결혼 전에 모아뒀던 돈이랑 저희 오빠 그리고 엄마랑 셋이 합쳐서 남부럽지 않을 만큼 했습니다. 시댁에서는 다 생략하자고 했지만 저는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어머니 밍크 코트 하나랑 아무것도 받은 게 없었기 때문에 그냥 용돈 기본으로 하시라고 500만원 정도 드렸네요. 용돈 하시라고요. 여기까지는 잘 넘어갔는데요. 결혼하고 나서부터 제가 옷이라도 한 벌 사입으면 시누이가 귀신같이 알고 옳게 옷 샀네 하면서 시비를 거는 겁니다. 그렇다고 저도 모아놓은 돈 좀 있고 남편도 돈벌이 괜찮다고 해서 비싼 옷 같은 거 안 입습니다. 저는 아기 물건이나 옷이며 물려받을 수 있는 건 물려받아서 쓰고요. 가끔 보세요 사입는 정도이고요. 돈 한 푼 막 쓰는 그런 사람 아니거든요. 결혼할 때 남편이 미안했는지 명품백을 사준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여자라면 하나쯤 가지고 싶지만 애기 낳으면 들고 다닐 시간도 없을 것 같아서 명품보다 조금 저렴한 메트로시티 가방 47만원짜리 받고 고맙다고 하고 여지껏 잘 들고 다닙니다. 근데 이것도 시누이한테는 화가 나나 봅니다. 제가 그 가방을 들고 시댁에 갔었는데 올케는 신랑이 잘해주나봐 엄청 비싼 가방 들고 다니네 이러길래 결혼할 때 받은 거라고 했더니 그렇게 비싼 걸 받아? 그 어린 나이에
저 20대 중반입니다. 그렇게 어린 것도 아니고 저 정도로 혼수해왔으면 받아도 되는 거 아닌가요? 유모차 솔직히 싼 것도 많았지만 친정 아빠께서 출산 선물로 유모차 사주신다고 하셔서 저는 디럭스형 50만원대 생각했는데 친정 아빠께서 저 애기 낳고 한참 스토키 유모차가 대세인 시절 때 그게 대세인 건 어떻게 아셨는지 그걸로 사주셨거든요. 그러고 나서 농담식으로 아기를 3명 낳아라, 유모차 뽕 뽑아라 이런 식으로 농담하시면서 사주셨거든요. 시댁에선 돈 10만원 주셨어요. 아기 옷 사입히라고. 저 말 한마디 안 했거든요. 역시 신우가 보더니 그 비싼 유모차를 샀다며 알아봤다며 사람이 왜 이렇게 사치를 하냐며 철들라며 멀었다네요. 그래서 친정 아빠가 출산 선물로 사주셨어요 라고 했더니 올케네 집은 돈을 흥청망청 쓰는 게 집안 내력인가봐 이러시는 겁니다. 너무 기가 막혔지만 내가 참으면 되지 하고 대꾸도 안 했네요. 별별이 다 있었지만 얘기하자면 길고요. 요즘 제가 화가 나는 건요, 친정 엄마가 건강이 안 좋아지면서 저한테 엄마가 키우던 강아지 2마리를 맡기셨습니다. 근데 저도 좀 있으면 아이 어린이집 보내고 일 시작하려 했고 아기가 아직 2살이라 강아지 보면 무서운지 자지러지게 우는 거예요. 저도 결혼 전부터 키우던 강아지들이고 저 또한 강아지 엄청 좋아하기 때문에 마음 같아선 키우고 싶었지만 동물이 먼저입니까 사람이 먼저지. 다행히도 친구가 2마리 키우겠다고 친구 어머님이 아버지 돌아가시고 외로워하신다고 다 데려간다고 하는 거예요. 솔직히 아예 모르는 남보단 친구네 집이 좋겠다 싶었고 저희 부모님도 아쉽지만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하셨고 친구와 친구 어머님께서 보고 싶으면 언제든지 보러 오라고, 그리고 가끔 데리고 가서 데리고 놀다 오기도 하고 서로 좋게 좋게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시어머니랑 시누이랑 저희 집에 왔었는데 강아지 보더니 애 있는 집에서 미쳤냐길래 원래 치우려고 했고 친구 주기로 했다, 그리고 강아지 예방접종도 다 철저하게 했고 털도 밀었으며 아이한테 크게 해끼치지는 않는다고 얘기했습니다. 저 출산할 때도 알아봤는데 아이와 강아지를 일부러 같이 키우는 사람도 있다고 까지 얘기해줬는데 저보고 미쳤다고 하더니 나중에는 강아지들 보냈다고 하니까 한다는 말이, 그렇게 오래 키웠다면서 그 강아지들 어떻게 그렇게 쉽게 보낼 수 있냐며 너는 네 애도 버리고 도망갈 사람이래요.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라네요. 아니 도대체 저한테 왜 이러는 걸까요? 신우한테 제가 뭐 실수한 거 있냐니까 그냥 얄밉답니다. 지보다 내가 더 잘 사는 것도 얄밉고 지는 집도 없는데 우리는 신혼 시작부터 집 사고 시작하는 것도 얄밉고 다 싫다고 하네요. 남편이랑 지금 신우랑 싸우고 난리 났거든요. 근데 시아버지랑 시어머니께서 저한테 전화하더니 이혼하랍니다. 제가 착한 남편 꼬드긴 천하의 나쁜 사람이래요. 도대체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생 선배님들 좀 도와주세요. 후기입니다. 참 사람이 간사하더라고요. 남편이 신우한테 전화해서 도대체 왜 그러는 거냐고 했더니 너는 불쌍하지도 않냐, 누나가 이러고 사는 게, 이러면서 울더랍니다. 제가 황당한 건요, 애들 둘 다 유치원 다니고 시어머니 가까이 삽니다. 그럼 유치원 차에서 내릴 때만 시어머니가 받아주고 신우가 일을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돈 쓰고 싶고 이것저것 하고 싶고 남편 월급 모자라면 돈을 버는 게 정상 아닌가요? 한다는 말이 자기 성격은 남 밑에서 일하는 성격이 못되고 돈 없어서 가게를 차린다거나 그렇게 못한다네요. 서로 돕고 사는 게 잘못됐냐고 하길래 그거는 결혼 전 얘기지, 지금 저도 일 안 하고 아기까지 있는데 어떻게 그러냐고 했더니 너는 너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년이라면서 니네 집 집구석에서 그렇게 가르쳤냐고 하더라고요. 300만원 받아오는 거에서 엄마 100 주고 지 50 줘도 니네 세 식구 150 가지고 못 사냐고 하길래 지금 적금 드는 게 한 달에 100이고 보험료에 휴대폰비, 아파트 관리비에 이것저것 하면 저희도 엄청 빠듯하니까 저보고 네가 사치를 부려서 그런다네요. 내 동생이 벌어오는 돈 네가 펑펑 쓰고 다녀서 그런다고. 시집 오기 전에 돈 안 모아놓고 뭐 했냐길래 모아둔 돈으로 혼수 장만하고 아직 좀 남은 돈은 은행에 예탁했다고 했더니 그 돈 쓰면 되지 왜 예탁을 하냐고 욕을 아주 바가지로 하네요. 시어머니는 제가 섭섭치 않게 생신이나 어버이날, 제사 때 그리고 가끔씩 만나면 용돈 30에서 많으면 50 이렇게 드렸는데 이것도 절대 적은 돈이 아닌데 왜 그러시는 걸까요? 저희 집이 아무리 좀 산다고 해도 재벌집도 아닌데 저보고 아빠 유산 미리 물려받으라네요. 무덤에 돈 보따리 가지고 갈 거냐면서.
그래서 화가 나서 말씀이 좀 지나치시다면서, 그리고 저는 결혼할 때 해주신 것만으로도 충분하고 오빠한테도 많은 걸 받았기 때문에 유산에는 절대 관심조차 없다고 했더니 네가 헛배가 불렀다네요. 도대체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그리고 나서 남편이 하는 말이 정말 창피해서 장모님, 장인어른, 그리고 제 얼굴을 도저히 못 보겠다고 하네요. 정말 미안하다며, 어쩌면 너한테 너무 미안해서 이혼해야 되나 생각까지 들 정도라며, 이따 저녁에 시부모님이랑 신우 그리고 저희 부모님이랑 저희 오빠 만나서 얘기하기로 하고 전화 끊었습니다. 나중에 또 후기 올리겠습니다. 이후 후기. 어제 저녁 다같이 시댁에서 모였습니다. 원래 밖에서 만나기로 했었는데 괜히 소란스러워질 것 같고 창피해서 시댁에서 모였습니다. 처음에 신우 남편분 빼고 다 모였었는데 저희 남편이 먼저 도대체 이 사람이 잘못한 게 뭐냐니까 시댁에 자주 안 오고 자기한테도 전화도 자주 안 하고 하는 짓이 천상여우라 혼 좀 내키려고 했다고 하더군요. 이유가 그게 다냐니까 가족들끼리 서로 돕고 살 수 있는 거 아니냐고 하길래 남편이 누나, 내가 직장생활 6년 동안 첫 월급 때부터 결혼 전까지 누나한테 한 번이라도 50만원씩 안 준 적이 있냐고 했더니 말이 50이지 애 둘 키우는데 그 돈이면 적답니다. 그럼 형님은 돈 안 버냐고 했더니 남편이 버는 걸로 적답니다. 얼마냐 버냐니까 평달은 200 정도 벌고 보너스 있는 달에는 250 번답니다. 그럼 누나가 일을 하라니까 애기 낳고 몸이 아파서 못하겠답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 와이프도 애 낳고 아프니까 돈 못 벌게 해야겠다니까 하나 낳은 사람이랑 둘 낳은 사람이랑은 또 틀리다네요. 듣다 안 되겠으니까 저희 부모님께서 저희 애가 부족한 게 뭐냐고, 뭐가 마음에 안 드냐니까 솔직히 시부모님께서는 말씀하시더라고요. 시아버님께서 빚이 좀 있었고 시어머니는 디스크 때문에 일을 못한다고. 그러니 한 달에 얼마면 얼마 딱 도와줬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가끔씩 용돈을 찔떡찔떡 주니 사는 게 답답해서 그랬다며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하겠다며 미안하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시누가 펑펑 울면서 하는 말이 자기는 여지껏 살면서 50만원짜리 가방 들어본 적도 없고 지금도 투 베이스에서 아이들이랑 남편 넷이서 한 방에서 살고 이런 게 다 억울하고, 그런 비싼 유모차 살 돈 있으면 그거 반에 반값 하는 유모차 사고 남는 돈으로 우리 집이나 도와주면 좋겠다는 소리라도 들을 거랍니다. 저희 부모님이 기가 막혀서 왜 도와줘야 되냐니까 가족끼리 서로 힘들면 도와줄 수 있는 거 아니냐며 울면서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이랑 오빠가 도저히 말이 안 통한다면서 더 이상 얘기할 게 없다니까 끝까지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가 신우 남편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여기서 2차 저차에서 얘기하고 있다니까 신우 남편이 오더라고요. 진짜 대박인 건 여기서부터입니다. 남편이 결혼하고 6년 동안 저희 남편한테 신우가 돈 받아 쓴 거 모르고 있더라고요. 무슨 소리냐고. 신우 남편 하는 말이 200씩 벌어와도 여지껏 적금 한 번 안 하는 여자다. 벌어오는 족족 다 쓴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애기들 유치원비 나라에서 다 지원되고 집은 전세라서 전기세, 수도세, 보험도 가족 4인이 합쳐서 한 달에 20만원 돈이라고 하고 나머지 돈 다 어디다 쓰고 그게 모자르냐니까 자기도 모른다고 울고, 신우 남편이 정말 미안하다고 저희 신랑 그리고 저랑 저희 부모님한테 면목이 없다네요. 저희 신랑은 진짜 누나한테 질렸다면서 다시 보지 말자니까 알았다고 큰 소리치네요. 저희 시부모님들은 창피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더라고요. 이렇게 끝나긴 했는데 아까 낮에도 문자가 오더라고요. 인생 그렇게 살지 말라네요. 너는 정말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라면서 도대체 저는 아직도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저 잘한 거 맞죠? 조언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 편 들어주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작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 신우 친구분들이신가봐요. 이 상황 겪어봐요. 나도 이게 제발 자작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조언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